안녕하세요. 자, 오늘 관광객 행동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다뤄야 될 주제는 성격과 관광 행동이죠. 성격과 관광 행동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볼까 싶네요. 자, 답답하죠. 떠나고 싶죠. 이렇게 우리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30년 가까이를 이 업에서 항상 한 달, 1년에 반은 갖다 나가 살다시피 했는데 아주 답답하네요. 떠나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못 떠나죠? 어떤 제약 요인이죠.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떤 사회 환경적으로 지금 이렇게 못 떠나는 이유들이 있죠. 이런 제약 요인이 해소된다라면 우리는 바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죠? 훌쩍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유발하는 게 동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그 이완을 추구하는 여행을 떠날든지, 아니면 각성을 갖다 추구하는, 최적 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성을 추구하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형태들의 그 여행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들은 어떻게 암벽 등산을 간다든가 번지 점프, 파도 타기 등의 모험 관광, 이게 이제 각성 추구 여행 중에 한 패턴인데, 이런 식의 모험 관광을 간다든가, 그쵸? 근데 이 모험 관광도 이게 암벽을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번지 점프를 뛰는 사람이 있고 파도 타기를 하는 등등, MTB 등. 근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가족들과 게임도 즐기고, 게임도 즐기는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또 영화를 즐기는 관광, 이런 레저 활동들을 즐긴다라는 거죠. 여행을 떠난다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홀로 떠나는데, 이 혼자 떠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 바닷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산속, 계곡을 또 선호하는 이런 여행들을 떠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떠나는 게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여행들을 하게 될까요? 느끼는 처음에 떠나고 싶어하는 것 동기는 다 크게 그냥 그 뭐죠? 이완 추구라든가 최적 각성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완 추구는 어떤 내 긴장한 거를 갖다 릴렉스 하려고 떠나는 거고, 이제 최적 각성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제 뭔가 나의 근육에 그냥 그 말추 신경을 갖다 자극시키기 위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 이런 여행들 떠나는데, 그 패턴들도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성격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난다. 우리가 태도라든가 동기, 저번 시간에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오면서 왜 떠나야 된다는 어떤 대상에 대한 호감이 형성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행동을 갖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동기나 이런 게 행동이 유발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을까? 갈증을 느꼈을 때 누군가는 콜라를 먹고 누군가는 사이다를 먹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맥주를 마시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그때 어떤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욕구가 있고, 욕구를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열망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필요, 요것이 그 필요의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단, 그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보다 성격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수단을 갖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격의 차이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대안을 평가, 정보를 막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 내릴 때 이 성격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우리가 일명 또 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성격의 개념이라든가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목적이라든가 관련된 어떤 제 이론들, 특히 이제 성격하면은 나와야 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꼭 프로이드죠.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대한 이론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품이나 서비스도 뭐가 있어요? 성격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브랜드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개성, 그 개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이 성격에 관련된 이론들들, 특성 이론, 정신분석 이론 등 이런 이론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게 뭐다? 성격이다. 우리가 동기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욕구를 인식하고 문제를 인식했을 때 구체적인 수단을 열망하는 형태가 필요라는 뜻이, 그 필요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성격인 거죠. 성격의 차이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수단이 결정이 되죠. 즉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 동기는 행동을 유발을 시키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갖다가 결국에는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격이다. 이 성격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그 다른 방식을 갖다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특정 행동들을 우리가 수정이 또 가능하겠죠.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그 행동 패턴들을 보고, 과거 행동들의 패턴들을 보고 현재나 미래를 갖다 또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격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사람을 갖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행동을 수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거를 통해서 과거 행동 패턴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을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뭘 결정을 한다?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성격의 개념을 한번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성격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에서가 어원이었어요.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뭐냐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그런 말을 가리키거든요. 이 페르소나는 이 가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할 때 그 연극하는 그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우리는 그 페르소나, 즉 그리스어에서 시작된 이 말인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즉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겉으로 어떤 나타내는 어떤 사회적 이미지, 요거 이제 하나의 그 어원적인 차원에서의 성격의 개념이다. 괜히 말이 복잡하죠. 이런 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가끔씩 보면 그거 외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그 무대에서 주던 가면 뭐 이런 개념 정도만 그냥 알고 계던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다. 결국 뭐냐면 이것 자체가 사회 속에서잖아요. 사회 속에서 피상적으로, 즉 환경이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 사회 속에서, 페르소나가 사회 속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에,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내가 어떤 게 반응할 건지 결정하고 그걸 반영하는 나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어떤 상황이 계속 환경이 변하겠죠. 그 변화되는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고 그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반영을 하는 나의 내적 심리적인 특성이 바로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가면과 같이 결국은 뭐예요? 개인이 사회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외현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성이라는 말과 거의 혼용해서 사용된다. 구태여 이 책에서도 개성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게 혼용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내적 심리적 특성이 그래도 외현적인 행동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다. 그러고 보시게 되면 이런 건데 결국엔 성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환경에 대한 적응을 결정을 짓는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들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결론을 이제 정리 내리게 보시고 그러한 것들 성격을 내린 개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성격을 내적인 측면에서 보자. 아까 내적 심리적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즉 그건 무슨 얘기야? 정신적, 선천적으로 정의는 정서적, 사회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특질이 그 캐릭터 같은 거예요. 캐릭터가 동일체가 돼 있는 거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 바깥에서 보는 거죠. 바깥에서 보는 거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의 패턴은 또한 성격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또 개인적인 차이, 즉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즉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격이고, 안정성, 어떤 일관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이라는 거죠. 즉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격은 어떻다? 성격은 절대로 거의 99%, 뭐 1%가 있을 수 있겠지만 99% 성격은 뭐한다? 네, 변할 수가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쁜 성격이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성격을 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그럼 방법은 뭐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걸 갖다가 나쁜 성격을 덮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거의 변할 수가 없다. 엄청난 충격이 가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 나쁜
성격을 가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걸 해야만이 원만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격을 갖다가 또 학문별로 또 성격의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때 하나 참고해볼 만한 게 이제 두 가지만 먼저 봅시다. 심리학에서는 볼 때 이 성격은 선천적이고 후천적. 선천적과 후천적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린다. 응? 선천적인 성격, 선천적 즉 뭐야?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격. 그래서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선천적이고 후천적 요소. 어릴 때 자라온 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 성격이다라고 보죠. 그래서 일관되다. 아주 일관되게 한 개인의 특징을 짓는 독특한 아주 심리사회적 특성을 갖다가 성격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일관되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하다.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성격은. 그런데 마케팅 차원에서 뭐냐?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즉 마케팅 자극이겠죠.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응, 즉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거다. 지속적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 마케팅 자극의 지속적인 반응,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마케팅에서는 본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마케팅에서는 즉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어떤 지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를 살펴본다. 그걸 알아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다음으로 그럼 이런 성격은 지금까지는 이제 성격의 정의를 개념을 우리가 내려봤어요. 어찌됐건 간단하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반응에 반영되는 심리적인 특징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격 갖다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성격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성격을 갖다 크게 구성 요소인데 첫째는 아까 우리가 성격의 개념 정의를 내릴 때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봤죠. 즉 뭐냐? 성격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성격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서는 특성과 이 내적 요소는 뭐다? 선천적이다. 내적 요소는 선천적이다고 보시게 되고 외적 요소는 후천적이다. 즉 후천적이니까 뭐예요?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진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외적 요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그 협의의 성격에 그러니까 협의의 정의의 개념에 가까워요. 성격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너 성격이 좋다 나쁘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이 성격 그래서 이 외적 요소의 성격이 뭐다? 퍼스널리티.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의 퍼스널리티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성격. 그러니까 아까 크게 두 가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돼 있는데 선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특성. 우리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즉 공격적이다, 착하다 등과 같은 선천적인 심리적인 특성을 강조를 한 것이 이 특성이에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질은 뭐냐? 기질은 이건 생리학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근데 선천적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적 요소는 선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심리적인 특성은 심리적인 것을 강조한 거를 갖다가 특성이고 거기에 생리학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 기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되면 지금 이 이미지처럼 제가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처럼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메모한 거를 살짝 보고 이 이미지처럼 마트에서 혹은 놀이시설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줄 서는 거에도 받아들이지만 저 뒤에 있는 아가씨처럼 답답하고 미치고 막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똑같이 줄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적인데 뭐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요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라도 이 기질에 따라서 즉 생리적인 요소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이 다르다. 그것이 기질이다. 즉 성격의 내적 요소인 특성과 기질인데 특성은 뭐다? 선천적인 심리적인
것을 강조를 하지만 기질은 생리적, 선천적이지만 생리적인 요소를 강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서 외적 요소인 성격이 바로 이 퍼스널리티라 해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일관된 행동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퍼스널리티, 이거는 이제 외적 요소로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차이가 있다 보면 되죠. 자, 이런 성격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격을 갖다 연구를 할까?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격을 이해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성격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들을 갖다가 미래, 현재나 미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더 연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까지는 지금을 배워왔단 말이야. 행동을 유발을 해. 그렇지만 성격은 그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온지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 연구를 중요하게 되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격은 뭐예요? 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게 비교적 안정돼 있는 내적 요소라는 거죠. 안정돼 있다. 비교적 안정돼 있다. 안정돼 있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성격을 알면 행동의 성향과 어떤 제품이나 대상에 대한 행동의 성향이라든가 그 적응하는 그 가능성을 갖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호주의 한 박사가 한 학자가 호주 통신회사에서 약 1,300명을 고객을 대상으로 관심도와 취미도와 같은 이 프로파일링 조사를 했거든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품의 소비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아이폰을 소비하는 사람들 핸드폰 의존도가 되게 높다. 고급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그 다음에 여행자 같은 좀 고급스러운 여행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즉 갤럭시를 갖다가 선언했던 사람들은 뭐였냐? 핸드폰 의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중간 이상은 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성격이 상당히 성실하더라. 쾌활하고 개방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또한 ATC는 남성이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래 릴렉스하더라. 요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피처폰은 나이가 좀 많고 정원관리 같은데 좀 관심이 좀 더 높더라. 즉 어떤 제품을 소비하느냐, 그 소비하는 행동 패턴에 따라서 성격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즉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성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행동을 파악하면 성격 같이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 이퀄이다라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의 자기의 정체성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쇼핑하는 소비하는 행동 패턴은 자기와의 이미지가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서 이 성격을 연구하는 중요성이 뭐냐,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성격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성격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서부터 뭐 어떤 컴플렉스라든가 외상의 심리적 외상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히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성격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는 내적 심리적인 상태가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적응할 때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성격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아까 성격을 갖다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기 자신의 성격을 갖다가 파헤치고 났으니 기회를 파악을 했으니 환경에 적응하는 상태를 갖다 나 자신을 좀 더 바람직하게 바람직한 그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세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체만 사람의 신체만 생리적인 것만 되게 중요시할 게 아니라 우리 감성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이렇게 정신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정신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당연히 성격이죠. 당연히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격이 여기는 당연히 중요하다. 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삶. 어차피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는 것들은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을 하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건강한 삶은 뭡니까? 모든 병은 우리가 이런 말이 많잖아요.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을 해야 되는 삶을 살려면 심리적인 거 되게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에 적응하는 반응을 결정하는 근데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심적 심리적 특성이 뭐예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건강한 삶이니 어쨌든 성격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결국엔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갖다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그 최종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A타입의 저성격, 저성격이니까 저렇게 심장마비가 잘 걸리고 암에 잘 걸리지.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는 게 가장 그런 얘기가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 이렇게 방금 같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고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그래서 건강한 삶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격을 연구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성격과 관련된 이론들이 좀 있어요. 이게 성격 관련된 이론들이 있는데 이 성격 이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인 게 있어요.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그럼 특성 이론의 특징은 뭐냐? 이 특성 이론은 유형론과 특질론이라는 게 있는데 특성 이론은 현재 이 상태. 그러니까 즉 무엇인가 우리가 싹둑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중요한 단면이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 성격의 유형이라든가 그 상태가 포인트인 거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것이 특성 이론이다. 그럼 과정 이론은 뭐다? 딱 봐서 또 과정이잖아. 프로세스잖아요. 우리가 동기 때 그랬었잖아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동기는 내용 이론이 뭐예요?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포인트를 잡고 있죠. 근데 과정은 동기가 일어나는 과정,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요시했듯이 마찬가지 성격 이론도 특성 이론은 뭐다? 현재의 성격 유형이라든가 상태가 초점이라면 과정은 뭐죠? 성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 요거를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과정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성 이론은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어요. 그 상태, 그러니까 체격이면 체격, 혈액형이면 우리가 혈액형 갖고 무슨 성격 무슨 성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근거가 없죠.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게 혈액형 갖고 성격 파악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킬링타임 용으로 이제 얘기들 하겠는데 요렇게 어떤 혈액형이라든가 어떤 체격 갖고 쟤는 삐쩍 말랐으니까 아니면 쟤는 뚱뚱하니까 쟤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성격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이게 특성 이론이에요. 이게 특성 이론이다. 그럼 과정 이론은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건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는데 먼저 특성 이론 중에 유형론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유형론. 이 유형론은 또 크게 이제 체행론과 체격론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고 히포크라테스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체행론을 만들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크게 혈액과 점액과 흑담즙과 담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혈액이 좀 중심이 된다. 혈액이 좀 많다. 이러면 다혈질형이다. 그리고 점액이 많다. 그럼 점액질형이다. 흑담질형이다. 이런 식으로 4개의 담즙질형이다. 이런 식으로 4개를 나눠놓고 다혈질형은 다정하다, 유쾌하다, 점액질은 냉정하다, 무표정하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는 그 체액을 그렇게 식으로 마치 우리가 혈액형 같다 이렇게 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A형, B형, AB형, O형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생리적인 어떤 체액을 가지고 이런 체액론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체격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체격론, 세약하다, 비만이다, 이상 발익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격들을 나눈 거고. 거기에 또 셸돈이 또 다른 체액론이 그걸 또 해가지고 내배엽이다, 배가 나왔다, 배가 나오지 않았다, 중배엽이다, 외배엽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격을 나눠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유형론이죠. 이런 유형론 중에 우리나라 요때 우리나라가 또 이게 엄청납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특성 이론을 갖다가 가장 먼저 또 이게 또 어려운 서양학자들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성격을 갖다 나눠놨던 특성 이론에 들어가는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가 있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 이재마라고 들어보셨나 보네. 사상체질론. 이 사상체질론도 엄밀히 얘기하면 특성 이론에 들어가는 유형론이에요. 그렇죠?
그 체격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나는 무슨 체질이다? 태양인이다, 태음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인이다 이렇게 사상 체질로 나눠놨잖아요. 거기에 따른 한약에 대한 처방 그런 것을 쫙 해놨죠. 즉 체질을 나눈 거죠. 사상 체질 이것이 바로 특성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특성 이론은 유형론하고 특질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특질론은 뭐냐면 아까 유형론은 체격이라든가 체액 같은 걸 갖고서는 어떤 그 성격을 구분을 해놨다라고 보시면은 이 특질론은 타인과 비교적 영속적 구분의 심리적인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아까는 체액, 즉 신치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특질론은 심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인간 행동의 어떤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내적인 성향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격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특질론 갖고 있으면 되죠. 이건 선천적과 후천적이 같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래서 특질론의 그 가장 키워진 결론은 뭐냐면 공통 특징과 개별 특질을 찾아내서 성격을 구분하는 이론이 바로 특질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누구도 동일한 성격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별 특질은 다 고유성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다.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특질론인데 이 특질론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알포트는 일단 특질론을 인간을 설명하는 18,000개 형용사를 분석을 한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질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어떤 조작하는 실체로서 성격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이다. 그것이 보다 성격이다라고 하는 이게 특질론이에요. 특질론. 그래서 카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변 특질과 근원 특질로 나눠지더라. 이 양반도 똑같이 그 인간을 구성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을 나눴다. 그래서 표면 특질은 행동과 관련돼서 착한 행동, 인사하기, 질서 지키기. 요걸 이렇게 엮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다음에 근원 특질은 성격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갖다 쫙 구분을 해놨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알포트라든가 카텔은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아이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은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을 했고, 두 번째는 안정성과 불안정성, 세 번째는 정신병리학적 경향성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격의 제1론의 그 특성이론, 과정이론을 크게 나누고 또한 특성이론과 과정이론을 크게 나눈 상태에서 우리가 그 특성이론은 또 유형론과 특질론이 있었죠. 그것도 유형론은 체액과 체격론으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특질론을 이제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그 특질론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빅5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나 맥그레거 1987년에 빅5 모델이라고 현대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들어오셔가지고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해서 뭐 내향성, 외향성,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격들을 갖다 많이 체크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이 빅5 모델을 약간 수정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는 이 빅5 모델입니다. 하여튼 이건 1987년도에 코스타하고 맥그레가 만든 거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향으로서는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5가지죠. 그래서 빅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아래에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아니다. 전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확인한다. 이런 걸 이제 질문들을 던져서 본인의 성격을 갖다 이제 파헤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각각의 성격에 말아서 신경성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래서 관광 행동만 우리 이제 목적이 이제 관광 행동이니까 신경성에 초안을 두게 되면 어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한 여행들을 한다.
재미 추구 여행하는 경향은 좀 낮고 예측이 불가능한 여행을 하는 게 신경성이 좀 높은 사람들. 다음에 이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제 외향성은 단체나 이런 걸 선호를 좀 좋아하지만 내향성은 고독을 즐긴다 그래야 되나요? 홀로 하는 영향적인 여행, 어떤 자기 성찰 이런 게 개념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친화성은 동료들하고 갈등이 이제 낮기 때문에 사교 여행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단체 여행을 비교적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여행하는 게 또 생각외로 어려워해요. 그다음에 이제 성실성. 이 성실성의 특징은 그 여행이 그 완전 계획이 돼 있어요. 플랜이 확실하게 짜여져 있죠. 저는 성실하지 않은 거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획된 여행보다 무계획 여행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이다. 그냥 훌쩍 떠나고 가서 도착한 데서 적당히 시간이 되면 자고 먹는 것도 이제 그때그때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서 이제 경험에 대한 어떤 개방성. 아무래도 개방성이 있으면 탐험이라든가 모험 여행을 좀 즐기는 어떤 신기한 이런 걸 좀 즐기는 여행의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 빅5 모델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한 질문들을 던져서 5개의 큰 그 성격을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해서 빅5예요. 그래서 그 5개가 뭐냐?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서 재밌는 게 신경성 성향이 좀 낮고 외향성이 높으며 호의성이 높을수록 뭐에 맞다? 호텔이나 이런 관광 서비스업에 좀 맞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실성이 비교적 높으면 개방성은 좀 더 동조성. 이 동조성이 뭐냐면은 호의성이에요. 호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경성은 좀 낮고 외향성이 이렇게 높은. 지금 현재 이런 모델이 이렇게 5가지의 성격 중에 그 모델을 갖다가 지금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모델이 나오면 이 사람은 관광 서비스, 어떤 대면 서비스, 이런 그 호텔업 같은 거라고 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데 좀 맞는 성향이다라는 이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딴 건 몰라도 지금까지 그 특질론 중에서 이 코스타와 맥그레가는 1987년 만든 빅5 모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큰 적이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런 특질론 갖고 우리가 보면 이제 창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전에도 이렇게 호텔에 관련된 거는 외향성이 좀 높고, 그쵸? 외향성이 높고 신경성은 좀 낮고 요래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면서 창업이라든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일명 우리가 이제 그걸 적성 검사라고 그럴 수 있겠죠?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대면 서비스를 좀 피하는 게 좋죠. 대면 서비스를 피하는 게 좋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오히려 즐긴다. 이거는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고객 접촉이 많은 업종을 선택해도 상관없지만은 아까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좀 민감하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테이크아웃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내가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맞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감은 제가 반론을 세울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되 전면에서 대면 서비스에 어울리는 사람을 전면으로 내세우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내가 꼭 내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트렌드에 맞는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고 내가 그 역할을 갖다가 그 역할에 맞는, 내가 맞지 않다라면 그 역할에 맞는 직원을 우리가 뽑아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 일명 이런 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성격의 이론 중에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을 했는데 특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맞췄죠. 특성 이론은 유형론하고 특질론, 그래서 특질론까지 해서 특질론의 가장 대표적인 빅5 모델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과정 이론인데 이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정신 분석 이론은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